뉴스모드의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물가 미상이 결국 증시를 직격했습니다. 환율, 채권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는 좀 안녕하지 못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우선 증시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이 기침하면 전 세계가 감기를 앓고요. 예.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예.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딱 이 상황인데요. 13일하면 우리는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3일에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예. 악재는 겹쳐오거든요. 네. 미국이 예상했던 물가 수준이 예상 밖을 벗어났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이러면 과거 트라우마상 미국이 긴급하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늘 경기 침체를 동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블랙 먼데이에 전 세계 증시 하락률 1위가 어딜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4.72%가 빠졌습니다. 예. 세계 증시 하락률 1위. 어제 하루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89조 원 가량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네. 우리 2차 추경하느라고 62조 원 썼잖아요. 예. 그것도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하. 여기다 환율은 더 심상찮아요. 어제도 하루 만에 15원 이상 올랐습니다. 예. 네.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구두 개입하고 달러를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원 이상 올랐는데 네. 오늘 개장하자마자 또 원달러 환율은 1,290원 넘어서 지금 1,300원대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새벽에 이 뉴욕 증시가 워낙 안 좋았어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1년 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네. 야, 3월이 정점 아니었어? 3월 8.5%를 기대치를 웃도니까 투매가 나타났습니다. 투매가 나타나면서 다우 지수는 지금 3일째 50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하. 그리고 S&P 500 지수라는 건 뭐냐? 미국의 대형 기술주 500개만을 담아서 지수를 통계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1월 전고점 대비 20%가 빠졌습니다. 네. 이미 나스닥 지수는 20% 넘게 하락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본격적인 침체장을 의미하는 이제 20% 가이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상당 기간은 미국 증시가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예.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대응이 굉장히 좀 늦었어요. 예. 파웰 연준 의장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야 물가 충격 일시적이야. 괜찮아. 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스탠스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와요. 앞서 미국은 이제 오늘 밤부터 현지 시간 14일, 15일 예. FOMC 회의를 갖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미국은 지금까지 기준금리 2번밖에 안 올렸어요. 예. 3월하고 5월. 5월. 3월에 예. 한 단계, 5월에 두 단계. 예.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파웰은 6월, 7월까지 빅 스텝 한꺼번에 두 단계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상단이 1%인데 두 달 새 2%가 돼버려요. 네. 예. 우리 기준금리 얼마죠? 연 1.75%예요. 네. 우리 전임 이주열 총재한테 절해야 돼요.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0.75%를 한 번에 올리는 건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예. 이번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난 다음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게 미국이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종전은 20% 정도 10명 중에 2명이었다면 예. 지금은 40%. 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예. 야, 연준이 이번에는 3단계 한꺼번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이 너무 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후폭풍을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
지금 세계은행이 경고했던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떨어지는 네. 이른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번 달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월 그리고 8월, 9월 중에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왜냐? 파웰 의장이 좀 간과한 게 있어요. 너무 금리 인상 타이밍을 실기했다라는 비난이 전임 연준 의장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게 부담이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유가 구걸하기 위해서 사우디 날아가요. 사우디는 반체제 언론인 인사, 이제 학살, 암살의 배후로 사우디 왕세자 지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대척했던 거긴데 야, 네. 무슨 인권이야. 지금은 물가가 더 중요해.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걸로 감안하게 되면 예. 연준이 굉장히 급해졌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2단계를 넘어서 3단계 이상 하면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해요. 예. 딱 예상했던 수준으로만 가주면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반등해요. 근데 그 예상 범위를 밖을 벗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패닉, 공포가 나타납니다. 어쨌건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올해 안에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게 되면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금리는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올리는 속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물가가 지난달 5% 넘게 올랐어요. 6%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죠. 다들 한은조차도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2%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한은조차도 6% 물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고 아니다는 계속 겁니다. 오를 거다. 정점이 아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지금 이제 8.6% 뛰었는데 9%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풀어나왔던 이 긴축해야 되는 어떤 시점 타이밍, 긴축의 폭이 상당히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금리 수준으로 갈 거냐? 자, 미국은 최저가 2.75, 최고는 3%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이창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거치고 기자간담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야, 그래도 우리는 한 2.5%가 연말 정도면 적정 아니야? 지금 1.75니까 3번 정도 베이비 스텝 예상했던 대로 지금 하반기에 통화정책 우리 4번 남았어요. 네.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4번 남았는데 한 번은 빼고 3번 정도 가자였는데 이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지금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물가도 심상치 않고요. 유럽도 물가를 이유로 유럽도 8%가 넘습니다. 네, 네. 물가를 이유로 7월에는 한 단계 금리 인상하겠지만 9월은 상황을 봐가면서 빅스텝 한꺼번에 2단계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가장 빨리 달러가 빠져나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신의 보도를 보면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60여 차례 이상 금리를 올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신흥국들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재빨리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IMF에 SOS를 요청하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아마 저는 이창용 후보 총재와는 달리 부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말 우리 기준금리도 최고 2.75%까지 열어놔야 된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남은 하반기 4번의 통화정책에서 베이비 스텝 4번 다 할 수 있다. 네. 하는 역사상 6번 연달아 금리를 올린 건 역사상 없습니다. 네. 그 외환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가 어느 그 신문에 실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도 이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금리 역전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막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또 가계부채 부담이지 않습니까? 1,000조 원이 넘었는데 예. 인상해버리면 예. 경제가 또 큰 충격 받을 것이고 그 부분에 영끌족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이창용 총재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있다.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예상했던 수준을 한 단계 가지만 2단계, 한꺼번에 3단계를 가게 되면 연내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 어제 하루 만에 15원 올랐어요. 정말 달러를 풀었어요. 달러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15원 올랐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는 여전히 이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네. 미국은
야,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이야. 여기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 조작 가능한 곳이야 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것도 위험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버텼던 거,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래, 반도체하고 차 잘 팔아서 달러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과거, 지금 지난 2달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반도체가 잘 팔려서 달러 들어오는 것도 맞지만 그 달러에다가 우리 달러 얹어서 곡물,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달, 3달 연속 이렇게 달러 고갈이 빠져나가는 거, 무역 수지, 재정 수지가 동반 이제 빠지는 거,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아마 IMF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요즘 뭐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월급 중에서 먹는 걸로 쓰는 엔겔 지수가 뭐 체감으로는 100%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잠시 냉면 얘기했잖아요. 예. 10,000원이라고. 예. 칼국수도 10,000원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도 고민이에요. 아니 원자재 가격, 밀가루하고 식용유 가격이 2배나 뛰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가격 올려봐야 500원, 1,000원 올렸다고 손님 떨어질까 봐 또 맛집 아니면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배달 플랫폼비 내야 된다는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쌀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이 10%가 안 됩니다. 아, 예, 밀은 1%가 안 예. 돼요. 우리 밀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식량 안보주의, 전 세계 20여 개 국가가 땅덩어리도 넓고 식량도 그동안은 잘 공급했던 곡창지대들이 전부 기상 조건 안 좋고 자국의 물가를 이유로 지금 수출 못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긴급 민생안정대책으로 한 3조 1,000억 원이요. 자, 먹거리 수입해서 할당관세 낮추고 어려운 분은 현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뭐 생산물, 농산물 쿠폰 뿌리고 이거거든요. 이거는 링거 환자한테 일회성으로 잠깐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식량 안보유지를 지키지 않은 이상 우리 밥상 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신토부리는 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는 사실 곡창지대처럼 땅이 넓거나 인건비가 싸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고급화, 우리가 잘하는 거, IT 기술, 스마트 농법, 이걸 또 결합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류라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야, 지금까지는 공산품하고 문화예술만 잘했는데 아니야. 농산품 먹어보니까 김치도 맛있고 한국산 쌀, 돼지고기 다 좋아. 라는 인식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서 이제 메리트하지 않은 이상 지금과 같은 이제 위기가 닥치면 굉장히 식량 이기주의로 이게 또 식량 안보위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장기적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뚫어야 되겠죠. 지금 정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일단 급한 물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다라고 말했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격 규제하는 것은 하수다라고 말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경유는 유가 연동 보조금제에서 리터당 1,700원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 뿌리고 있습니다. 예. 농산물 쿠폰 소비자는 잘 모르는데 유통업체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체감이 전혀 안 와요. 네. 예, 유류세 30% 깎아줬어요. 깎아줬는데 국제유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인데 이 코로나19 이전 2년 전 배럴당 20달러, 지난해 배럴당 60달러였어요. 2배 올랐거든요. 네. 우리 100% 에너지 수입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에너지 유류세 확대. 야, 이게 그냥 100% 다 깎아주면 안 돼? 이게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요. 근데 국회 개점 휴업 상태잖아요. 거기에다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유가 환급금 보조해 주는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네. 뭐냐? 야, 지금 고물가 때문에 보조받는 교통비, 유류비 그 부담만큼 직접 현금으로 이제 환급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 지금 체감 물가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니 재원이 문제예요. 여기에다가 아니 지금 물가가 걱정인데 또 62조 원도 모자라서 또 돈 풀어? 이런 비난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물가 오르면 또 금리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로 가고 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굉장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푸틴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고지서가 돼서 전 세계로 다 날아가고 있는데 네. 달러 국간이 좀 이 부실한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계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역대 기재부 장관들이 지난주 한 자리에 모였어요. 새 정부 정책 방향 좀 토론해 봅시다. 뭐가 좋을까요?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알만한 사람들 다 모였거든요. 강만수 전 장관, 윤중원 장관, 그리고 뭐 현호석, 유일호, 박재환 장관이 모였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뭐냐? 지금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를 차단해야 되는데 구조개혁해라. 연금, 노동, 교육, 재정 구조개혁해라라는 얘기인데요. 건데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쉽지 않아요. 네, 네. 20년간 쌓아놓은 뱃살 빼기 쉽습니까? 안 쉬워요. 남들한테는 이제 노사가 합쳐서 이제 공생하라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걸 뺏기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이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 그다음에 국회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보듯이 지금 국회한테 정부는 토스하고 국회는 법사위원장이 더 중요해서 물가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참 뱃살을 빼기 어렵지만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사는 거니까 어렵지만 개혁의 길은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